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죽은 철학자의 살아있는 인생 수업입니다. 저자는 지지엔스 시라토리 하루히코입니다.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책은 두 분이 쓰셨는데요. 한 분은 일본 분이시고 한 분은 대만 분이십니다. 저는 대만 분이 쓰신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지지엔스 대만의 철학자이자 철학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온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현재 대만 화판대학교 철학 교수이자 문학부 학부장, 불교학부 학부장을 맡았으며 비판적인 사고, 윤리학 등의 강의를 펼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에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철학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무지의 지혜입니다. 이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문자로 손쉽게 전해지는 지식과는 달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호소하지 않는 데다 심지어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지란 무엇인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압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정말로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연결했습니다. 즉, 자신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곧 무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무지의 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지식도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뜻한다라는 해석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정의에 대해서 논할 때 그는 함께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소위 정의라고 일컫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답을 들은 뒤에는 또다시 질문하기를 반복하면서 그 지식의 근원을 깊이 파헤칩니다. 당신도 잠시 눈을 감고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될 만한 어떤 불변의 원칙이나 절대의 공식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단언하는 일 역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일종의 지혜가 생기고 어떤 이론에도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서양 철학을 제대로 배우면 이런 종류의 지혜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때그때 생기는 의문점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온갖 지식의 불안정한 기초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지라는 지혜는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힘을 기르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뛰어난 지혜가 됩니다. 저는 책을 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쩌나 이런 마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편집자가 표지 디자인 시안을 보여줬을 때는 왠지 자신감이 솟아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그 분야에서 무지의 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외한임을 자각하고 참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현상을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문이 쉽게 해소됩니다. 저자는 보통 자신이 집필한 분야에 정통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무지의지가 고도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이기도 하죠. 한편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설픈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의지가 결여된 상태인데 이럴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설픈 지식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며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지할 경우 이를 자각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간단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깨닫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생각하고 궁리해야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지의 문제는 자기 내면에도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 더 나아가서는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정의의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정의를 일부러 가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자학하지 못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상태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를 자기 자신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고 그 방면의 무지의 질을 손에 넣어야만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줄이는 방법 역시 무지의 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신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깨닫고 아직 모르는 지식이나 경험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생각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나중에 지식이 늘면 생각도 달라질 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갖춰지지 못한 지식이 있음을 예상하는 일 또한 일종의 무지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지해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는 일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설령 희생이 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비즈니스에는 전 재산을 쏟아붓더라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무지해지가 갖춰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생각을 과도하게 긍정하지 않게 됩니다. 위험부담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죄의지와 자신을 아는 일을 하나로 묶는 소크라테스의 주장과도 맞물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죄의지가 주는 지혜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큰 공포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때로는 완전히 없애주기도 합니다. 불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은 고승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얻는 일은 달리 말하면 어떤 종류의 지식을 손에 넣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 지식을 익힌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여전히 공포일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해지를 통해서 아직 배우지 못한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어떤 지식을 손에 넣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감정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더라도 이성적으로는 공포를 초월하게 돼서 죽음이 결코 공포의 대상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이 지식을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공포가 금세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공포를 옆으로 밀어두고 아름다운 현재의 눈을 돌려 생명의 반짝임을 마음껏 즐길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공포와 조바심, 우울이라는 감정에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거나 심한 고뇌에 빠져 있다면 무죄의지를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갖춘다면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뇌를 가볍게 생각할 만한 설득력 있는 실마리를 찾아 부정적인 감정을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맞은 지식을 구하면 앞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에 인생을 방해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죄의지를 획득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식의 범위는 시야와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세계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죄의지를 갖추게 되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초월하는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시야의 바깥쪽에는 여전히 어둠이 펼쳐지고 있지만
무죄의지가 미지를 향한 탐구심과 학습 의욕을 살리고 난관을 차례로 뛰어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이해했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를 응용해서 무죄의지를 가진 자의 삶을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자신이 예전보다 지혜로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점차 고뇌가 줄어들고 타인과의 충돌이 줄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때 사용하는 사고를 감정과 이성으로 분류한다면 플라톤의 사상은 어떤 경우에도 이성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성으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사상이 이성주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논리를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능을 다루는 힘을 기르면 개인적인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올바른 답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심없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석하고 삐뚤어지지 않은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성이 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해지면 욕망의 영혼은 인생에 대한 제어권을 잃게 되고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아무리 졸려도 일어나야만 한다는 이성적인 사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힘을 기르는 일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를 객관적으로 구축하는 훈련을 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선 이성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생기는 마음의 벽, 즉 죄책감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성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특히 도덕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벽이 높고 큽니다. 우리는 욕망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 죄책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고를 왜곡해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는 표면적일 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 불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성의 독립성을 단련하려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변명거리를 찾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욕망에 몸을 맡기고 즐기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죠.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갖춰지면 재미있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욕망의 지배에 당하던 사고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뇌 안에서 각자 다른 사고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둘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순된 상태로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존 기간에 영혼이 습관적으로 이성과 결합하면 우리는 이성 주도적인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주도해야만 좋은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관념은 플라톤의 영원 3분설에서 나온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일상생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냉정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다, 혹은 어떻게든 무릎을 꿇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연애 문제에서 큰 유혹에 빠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냉정한 사고가 활동하면 일시적인 혼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좋은 방향을 찾고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우울이나 초조, 공포에 휩쓸릴 때 그 감정이 아무리 맹위를 떨치고 있고 이성의 힘이 약하더라도 냉정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욕망의 영혼이 만들어내는 삐뚤어진 관념에 마음을 점령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성은 마음속 깊은 어둠에 나타난 한 점의 작은 빛과 같습니다. 그 한 점의 빛만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레 그곳을 향해 걷게 되고 이윽고 빛이 그 사람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느꼈던 우울, 초조, 공포는 사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과도하게 확대되고 삐뚤어진 사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 안에 있던 안개가 걷히고 혼란스럽던 감정은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이성의 영혼을 유지하면 정신을 어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욕망에 따를 때 느끼는 즐거움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철학은 욕망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금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런 인생은 위험이 적고 올바른 길로 갈 가능성은 크지만 많은 사람의 눈에는 몸이 건조하게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이성적인 인생은 더욱 풍부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깨달은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이성으로 욕망을 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비교적 균형 잡힌 제안을 했습니다. 니체는 욕망을 지나치게 방임하면 인생에 혼란을 가져오지만 적절하게 방임하면 그리고 잘 컨트롤하면 다양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이성적인 훌륭함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욕망에 취한 아름다움도 섞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쩌면 진정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 없는 거리의 은자이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조용히 아름다운 삶을 향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에 아무리 의지해봤자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내재적인 성질뿐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 관점은 현대의 행복학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이런 생각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욕망을 채워서 손에 넣는 쾌락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를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쾌락이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을 최고로 여겼던 플라톤의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욕망에 근거한 쾌락에는 이성의 제약이 필요하며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만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심하세요. 밖에서 얻은 사람, 물건, 일은 잠깐의 기쁨밖에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재적인 성질의 많은 부분은 지속 가능한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쾌락보다 기쁨을 추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욕망을 만족시키는 쾌락의 추구가 곧 행복 추구라고 오해하게 된 걸까요? 바로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정태적이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이야말로 행복감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정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욕망에 내맡긴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스스로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락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또 하나는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쾌락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 쾌락은 어느 정도 지속될까요? 나중에 그 쾌락을 돌아봤을 때 또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끼에 몇십만 원이나 하는 식당에 갔다고 해봅시다. 먹을 때는 매우 만족했겠지만 식사를 마쳤을 때는 어떨까요?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한 끼의 식사는 순간적인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식을 했다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행복이 금세 사그라들 것이고 형편에 비해서 무리하게 비싼 음식을 먹었다면 금전적인 고통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설사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았다고 해도 이 또한 순간적인 쾌락일 뿐입니다. 남에게 빚을 지면서까지 비싼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찰나의 쾌락일 뿐입니다. 쾌락만을 쫓는 날이 계속되면 삶의 원동력이 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커다란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길게 곱씹으며 맛볼 수 있는 쾌락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일은 지금 당장은 그다지 즐겁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감과 충만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용기한이 없어서 언제 떠올려도 기쁨이 충만한 감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쌓이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쾌락보다는 기쁨을 추구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기쁨은 어렴풋한 것이지만 만족감을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맛보는 쾌락이 아닌 온전한 만족감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요건은 사람을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 내재적인 성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탁월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아레테만 갖추고 있으면 이를 행복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관용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아레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관용과 단순히 타인을 용서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내재적인 자제심이며 후자는 단순한 행동 규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해봅시다. 탁월함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도덕 규범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속으로는 화가 나도 이를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거나 용서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관용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억압은 즉각적인 충돌을 피할 수는 있어도 행복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통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관용이라는 탁월함을 갖추고 있으면 애초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타인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순간적으로 화가 났더라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관용의 마음에는 타인의 염치 없음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제거하는 작용이 있어서 우리의 기분을 가볍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용에도 한계가 있어서 상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않습니다. 상대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멋대로 행동하는 상대에게 화가 나는 것 뿐이라면 관용은 최선의 방위 수단이 됩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복이 무너질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재적인 성질은 우리를 순조롭게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기르는 법.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저 바라기만 하면 될 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지를 느낀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관용이라는 행복의 길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용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악행도 기꺼이 용서합니다. 많은 사람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남에게 욕을 퍼붓고 어떤 이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면서 마치 복수라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타인을 너그러이 보는 일은 자신을 너그러이 보는 일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면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최선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고 싶다면 그 상황을 자기 단련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재적인 성질을 단련할 수만 있다면 더는 행복을 타인에게 방해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관용의 마음을 얻으면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두 가지 이점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과의 충돌이 줄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져서 오해가 생겼을 때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난 뒤에는 자칫하면 틀어질 뻔한 관계를 스스로 지켰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수확은 자연히 인간관계를 개선해주고 일상의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관용의 두 번째 이점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욕망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약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항상 후회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많죠. 스스로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관용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한편 자신에게도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갈등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이라는 탁월함을 하나 갖추기만 하면 수많은 불쾌한 기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탁월함을 두루 갖춤으로써 더 쉽게 행복한 인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탁월함으로는 근면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인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행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근면을 기르는 방법은 관용을 기르거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동에 힘쓰고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이때 가능한 한 손해를 보고 있다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면이라는 탁월함이 길러져 있을 것입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설령 공포를 느끼더라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항상 공포와 마주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공포와 마주할 수 있고 자연히 용기라는 탁월함이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불은 끊임없이 열기를 피워 올리고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하나의 물질이라고 느끼는데 사실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불이란 발광하는 기체가 연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물질이라고 불릴 만한 핵심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영혼의 세계를 끊임없이 솟아나는 경험의 흐름이라고 간주하고 거기에 내재적인 핵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알츠하이머는 기억이 급속도로 유실되는 질병으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내재적인 생각도 잃어가기 때문에 자아 역시 이전과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뇌 손상 환자가 자신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자아도 이와 함께 변화합니다. 이처럼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아의 개념도 쉽게 분화되고 심지어는 소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아란 일종의 인지의 산물이며 자연히 형성된 가설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야기해보자면 자아는 일종의 착각이며 그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존재를 가리켜서 이것이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자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인간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를 버리고 아집을 깨부셨다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아집을 깨부수는 일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는 엄격한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짐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흉의 철학입니다. 그의 철학을 배우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자아가 단순한 착각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집이란 나에 기반한 관념이 형성한 습관적인 사고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는 사상이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저 습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뇌, 즉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걸까? 나의 존재가 혹시 위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아집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푸대접을 받는 등 창피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당신 안에 있는 핵심 부분인 자아가 상처를 받아서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아가 외관상의 모습에 불과할 뿐 실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생각에 괴로워할 일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무언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행복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아라는 관념은 사고의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흉의 자아를 의심한다는 가설을 도입하면 고뇌를 초래하는 사고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아라는 관념이 활동하지 않게 되면 그와 동시에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는 체면을 신경 쓰거나 타인의 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쩌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필연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휴메의 철학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항상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하고 영혼을 연속된 경험의 흐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서서히 자아라는 관념의 속박에서 해방되면서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돌발적인 감정을 피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파도가 끌어올라서 견디기 힘들어졌을 때 한동안 자아를 버리고 마음을 무의 상태로 만들면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더라도 분노에 의한 생리적인 컨디션 저하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 더는 그 일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어떤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커다란 감정에 일렁임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어느 날 좌선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마음은 고요한 물처럼 평온한데 오랫동안 가부좌를 하고 있었던 탓에 복사뼈가 아파서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저에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딱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사뼈의 아픔은 복사뼈에 맡기고 자네는 자네가 해야 될 좌선을 하게. 매우 이상한 말이지만 당시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나와 아픔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아픔은 나의 아픔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나라는 관념과 아픔이 분리되자 아픔이 더는 방해꾼이 되지 못했고 마치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나의 아픔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항상 철학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철학은 없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철학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